그날은 가을이 막 시작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 모임만큼은 온전히 제가 저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의 부드러운 눈빛, 책을 읽는 진지한 표정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각자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남자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순간을 그저 평범한 만남의 시작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이 지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는 제가 미처 몰랐던 세계를 조금씩 열어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전국에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대형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말도 자랑이 아닌 담담한 어조로 꺼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타고 오는 고급 차량, 예약하기조차 어렵다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돈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고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귄 지 2달이 지날 무렵부터 준혁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꽃다발이나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책 한 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가의 핸드백, 제 손목 사이즈를 몰래 재서 맞춰온 명품 시계, 제가 힘들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음날 배달된 고급 안마의자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준혁 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돈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저를 묶어두기 위한 덫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저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는 방식은 언제나 절묘했습니다. 어느 날은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여주며 정부 고위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해외 의료재단 이사진과의 만찬에 다녀왔다며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의 준혁 씨는 여러 명의 나이 든 남성들과 함께 격식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의료계에서 갖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단이 후원하는 사회적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포장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준혁 씨가 그런 환경에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사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이야기는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의 대사였고 저는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관객이었던 것입니다. 사귄 지 6달이 넘어가면서 준혁 씨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저희 어머니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그 믿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준혁 씨를 소개하던 날 어머니도 그의 반듯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혁 씨 쪽에서 날짜를 잡자고 했고 아버지 일정에 맞춰야 한다며 몇 가지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니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신혼집이 될 동네를 걸으며 어떤 집에서 살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누던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 중 하나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처음으로 잡히고 레스토랑 예약까지 마쳤을 때 저와 어머니는 그날을 위해 새 옷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생겼다며 일정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건강검진 일정이 겹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단 이사회가 갑자기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견례가 무산되던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바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미뤄지는 것이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때마다 미안하다며 더 큰 선물을 보내왔고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점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가 3번이나 무산된 뒤 준혁 씨는 아버지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준혁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아들을 예뻐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투는 점잖고 격식이 있었으며 재단 운영으로 바쁜 탓에 직접 뵙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에는 덕담을, 제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받으면서 준혁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신경 쓰는 분이 왜 단 한 번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통화를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더니 해외 체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답이 왔습니다. 영상 통화를 제안했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납득이 되면서도 동시에 납득이 되지 않는 묘한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한 경로를 통해 민준 씨라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준혁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준혁 씨를 사업 파트너로 소개받았고 재단 관련 투자건이 있다며 몇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었기에 별 의심 없이 돈을 내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준혁 씨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 시간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 배경,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연인으로, 민준 씨에게는 사업 파트너로 접근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저에게 쏟아부은 선물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순간 무서운 짐작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제 기억을 하나하나 다시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살고 있다는 집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는지,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병원이나 재단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항상 바뀌었고 병원 위치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번호와 준혁 씨의 번호를 조심스럽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번호 자체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들을 나란히 놓고 읽다 보니 묘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의 패턴, 문장이 끝나는 방식, 심지어 특정 단어를 잘못 입력하는 오타까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 두 번호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소개된 번호는 준혁 씨 이름으로 개통된 번호와 동일한 기기에서 작동한 흔적이 있었고 같은 와이파이 접속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준혁 씨 한 사람이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며 아버지 역할까지 혼자 연기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몇 개월이 통째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건넨 다정한 말들, 함께 나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어머니께 꾸벅 인사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기만의 증거로 뒤바뀌는 그 과정은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도 훨씬 더 아팠습니다. 준혁 씨가 살고 있다는 집을 직접 찾아갔을 때 그곳은 낡은 건물의 작은 월세방이었고 현관 앞에는 여러 장의 독촉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도 없었고 이사장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적인 절차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라고.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화려한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긴 이야기를 꺼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